안녕하십니까. 농업농촌의 길 2020 제1분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분과 주제는 식품 소비와 유통의 거대한 변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입니다. 주제 발표와 토론회는 청중 없이 유튜브 중계로 하는 화상 토론회입니다. 시청하시는 분 중에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채팅창을 통해서 문자로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분과 발표자와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1주제 발표가 식품 소비와 유통의 뉴노멀이라는 주제입니다. 주제 발표는 농식품 신유통연구원의 김동환 원장님이십니다. 예, 김동환 원장님은 농산물 유통의 전문가입니다. 특히 소매 유통의 최고 전문 연구자입니다. 그리고 2주제 발표는 뉴노멀 시대의 먹거리 안전과 안보라는 주제인데 최지연 박사님, GSNJ의 시니어 이코노미스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최지연 박사님은 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님도 역임하셨고 식품산업, 식품소비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리고 이번 토론에 네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장님이신데요. 이정삼 박사님. 예, 농산물 유통정책을 총괄하시고 그리고 지역 푸드플랜을 처음 정책화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바이어의 임동준 이사님이십니다. 예, 식품유통의 전문가십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 연구관이신데요. 위태숙 박사님이십니다. 예, 농산물유통 전문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신데 김상효 박사님. 예, 식품 소비하고 식품 산업의 연구 전문가이십니다. 자, 오늘 1분과 회의를 위해서 후원해 주신 기관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입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유통공사의 이병호 사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잠깐 후원의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가시죠. 후원의 말씀이 아니고 인사만. 예.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이병호입니다. 시적절한 시기에 좋은 주제로 농업농촌의 길 2020 심포지움을 개최해 주신 GSNJ 인스티튜트의 이정환 박사님과 조직위원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에서는 세계 인구 증가와 기후위기 등에 대비하여 식량 증산과 친환경적인 농업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먹거리를 책임진 우리 농업농촌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건강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거듭나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심포지움은 국내 식품 소비 유통의 변화, 뉴딜 농정, 남북 문제 등 우리 농업농촌이 당면한 폭넓은 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우리 농업농촌이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와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풀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AT도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위해 여러분의 고견을 새겨듣고 함께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기회가 허락된다면 AT는 이 농업농촌의 길에 후원뿐만 아니라 발표, 토론에도 참여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심포지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표 및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과 주최 측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병호 사장님의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두 분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20분 내외의 시간인데요. 첫 번째 발표 신유통연구원의 김동환 원장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방금 소개받은 농식품 신유통연구원의 김동환입니다. 이번 세션은 식품과 소비 유통의 뉴 노멀과 이런 그 대응 전략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되겠는데요. 사실 저희 농식품 신유통연구원은 민간의 조그만 사단법인 연구체입니다만 그동안 10여 년간 GSNJ와 같이 이 농업농촌의 길 심포지엄에 참여를 했고요. 올해는 저희가 이 식품 소비 유통 이쪽 분과를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심포지엄 전체의 주제가 이 코로나 사태에 의해 우리 농업농촌이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 건가 이런 걸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 식품의 소비 유통 분야가 가장 그런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발표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첫째, 코로나 사태에 의해 농식품의 소비 유통의 변화를 좀 살펴본 다음에 두 번째는 최근에 아시다시피 언택트 소비가 늘어나면서 이런 그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판매 급증은 이것이 단순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촉발된 건 아니고 그동안 온라인 판매가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급증하게 된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유통 혁명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이런 유통의 변화를 좀 살펴보고요. 최근에는 이 온라인 유통을 넘어서 리테일 테크까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가볍게 좀 살펴본 다음에 대응 전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전략은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대응해서 생산자라든지 생산자 조직 그리고 정부 그리고 도매 시장 이런 파트에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배경은 하여튼 코로나 사태에 의해 언택트 소비가 늘면서 온라인 판매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특히 온라인 판매가 2020년도 상반기에 전년도 대비해서 16% 정도가 성장을 했고요. 특히 음식료품 쪽에서 이런 온라인 판매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서비스 파트, 그러니까 배달앱을 중심으로 한 음식 서비스 파트에서 75.2% 정도가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농축수산물, 신선농산물이 한 62.7%, 그리고 가공식품이 42.5%로 성장을 해서 이게 다른 공산품에 비해서 온라인 판매가 아주 급증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을 우리가 도표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여튼 음식 서비스와 이제 여기서 음식 서비스라면 이제 음식 배달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최근에 급속히 성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신선 농축산물은 이 온라인 판매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 만에 62% 정도로 성장을 하는 정도로 이 신선 농산물이 온라인에서 판매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과거에는 장을 보는 것이 오프라인이 이제 주된 어떤 그 구매처고요. 근데 오프라인을 보조적으로 썼다면 지금은 온라인이 이제 주된 구매처고 오프라인을 이제 그 어떤 결품을 메꾸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료품이 42.5% 성장하고요. 그리고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공산품은 그다지 이렇게 어떤 신장세가 높지 않은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데이터는 그 농진청에서 소비자 패널 조사를 매년 하는데 이번에는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런 그 변화를 어떤 확인하기 위해서 2월과 4월, 6월에 조사를 했는데 6월은 이제 재난지원금이 지원됐기 때문에 그걸 빼고요. 2월과 4월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도표에서 보듯이 대형마트나 백화점의 구입 비율이 감소하고 반면에 온라인에서 구입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음을 여러분들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가 또 타격을 주는 부분은 이 외식 산업입니다. 그래서 외식을 사람들이 이제 줄이다 보니까
우리 농경연에서 조사한 발표 어떤 통계에 의하면 2020년도 1분기에 가구원 1인당 외식 지출이 전년도 대비해서 14,000원 정도 감소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감소했죠. 근데 반면에 2분기에는 이제 재난지원금 때문에 그런 효과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 감소폭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면에 또 이 외식이 줄은 반면에 신선식품과 이 가공식품 지출은 이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가정식, 그 외식의 소비가 이 가정식으로 대체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품군에 있어서도 이제 이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이 편의, 가정 간편식들, 소위 말하는 HMR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식 어떤 식재료로 들어가는 장류라든지, 그 다음에 조미 채소라든지, 소재 제품, 상품들 이런 것들의 소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이 감소하는 대신에 이 가정식이 늘면서 가정 어떤 간편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식재료가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생활의 이 변화에서도 코로나 사태로 아무래도 건강에 대한 염려가 커지면서 건강식품들, 비타민이나 무기질, 인삼류, 그다음에 발효미생류 같은 이러한 그 건강식품의 소비도 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식 산업이 외식 횟수가 이제 감소함에 따라서 외식에 들어가는 식재료가 감소하는 반면에 이 배달이나 테이크아웃 수요는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생활 의식에 있어서는 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커지고 있다. 과거보다. 또 아무래도 가정식 위주로 하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아무래도 외식과 이제 가정식이 좀 그런 그 원산지와의 관계가 좀 있을 텐데요. 외식은 아무래도 이 외국산에 대한 선호도가 큰데 반해서 이 가정식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국내산, 그다음에 지역산 농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입산에 대한 위생이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이 조사 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또 부정적인 측면은 학교 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감소하면서 이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가 극도로 위축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어떤 그 소비자 협동조합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급식을 통해서 주로 유통이 되는데 학교 급식 쪽에서 소비가 위축이 되면서 덩달아서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가 위축되는 이런 문제점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이 친환경 농산물이 도매 시장에서는 거래가 거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대안적인 유통 경로로서 도매 시장에서 친환경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하루빨리 개발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온라인 유통 혁명 추이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유통 혁명, 온라인 쇼핑은 편리하고 그다음에 어떤 시간적인 공간을 한계를 극복한다 이런 점 여러분들 다 아시겠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쿠팡이라든지 마켓컬리 같은 그런 신생 유통 기업들이 아주 커지고 있다는 것이 또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거기에 반해서 여러분들 신문지상에서 보시다시피 롯데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 점포를 철수한다는 등 이렇게 유통 대기업들이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어떤 장기간의 유통의 트렌드를 보면 1980년대까지는 전통시장 구멍가게 위주였다가 88년 올림픽을 이후로 백화점이 주된 유통 경로로 대두됐다가 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에 대형 마트가 커지는 그런 상황에서 2010년대 후반, 한 2015년대부터는 온라인 유통업체의 성장이 이제 커지는 도표에서 보시면 편의점 2015년도 이후에는 편의점과 인터넷 쇼핑의 어떤 증가 추세가 굉장히 큼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수치적으로 보더라도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은 거의 2015년 이후에 정체 내지 혹은 역신장을 하는 데 반해서 편의점이 약간의 증가를 했고요.
무점포 판매. 무점포 판매라는 게 이제 온라인을 포함한 점포 없는 소매업체인데요. 무점포 판매가 2015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 70% 이상 성장하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현상을 온라인 유통혁명이라고 이렇게 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그런 새벽 배송이라든지 이런 배송 경쟁력의 강화, 그리고 다양한 상품의 개발, 그다음에 간편 결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쇼핑,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고 있고요. 특히 전체 온라인 쇼핑 중에서 한 60% 정도가 모바일로, 그러니까 핸드폰, 스마트폰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정도로 이런 그 모바일 쇼핑의 그 비중이 커지고 있고, 최근엔 또 이 배달의 민족 같은 이런 음식 배달 부분이 아주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뭐 높은 성장세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면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 뭐 그 매출액이 2018년도에는 1,570억이었는데요. 2019년도는 4,200억으로 한 2.7배 정도 이게 늘었습니다만, 문제는 적자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영업 손실이 2018년도에는 336억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986억으로 영업 손실이, 뭐 쿠팡은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거의 1조 가까이 손실을 보고 있고요. 그 대부분의 비용이 이제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들어가거나 혹은 홍보 이쪽 마케팅 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이런 그 온라인 쇼핑 업체들의 어떤 장래를 좀 가늠하는 데 좀 어려움이 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대규모 온라인 업체뿐만 아니라 어떤 뭐 정육이라든지 나물이라든지 회 같은 이런 게 특화된 소규모 온라인 쇼핑의 성공 사례들도 속속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현재 어떤 유통 구조 하에서는 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다품종 소량 제품을 전달할 수 있는 체계가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온라인의 어떤 장점이 대개 부각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온라인 판매가 검색어부터 결제, 배송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바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다음 같은 이런 그 카카오 같은 이런 그 플랫폼 업체들이 앞으로는 온라인에서도 굉장히 큰 강자로 대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커머스 4.0 시대의 또 도래도 어떤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온라인의 어떤 그 확대에 오프라인 업체들도 이제 보고만 있지는 않고 특히 이제 신세계, 롯데 같은 대형 공영 유통기업들도 온라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 어떤 막대한 오프라인 유통 시설을 활용해서 온라인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이제 O2O라는 그 개념으로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동시에 공략하는 이런 전략에서 그 앞으로 그 온라인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온라인 전문 업체들과 롯데, 신세계 같은 오프라인, 온라인 겸용업체 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그 새로운 형태 중에 하나가 우리 그 구독 경제라는 것인데요. 구독 경제라는 것은 소비자가 일정 금액을 먼저 지불하면 공급자가 정기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 행위인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 농산물 쪽엔 꾸러미 사업 같은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식품업체들도 김치를 정기적으로 배송한다든지 과일을 정기적으로 배송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또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리테일 테크는 이런 거 AI라든지 빅데이터, 로봇, 3D 프린터 같은 4차 산업혁명과 유통을 접합을 해서 그런 그 O2O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제품을 추적한다든지 빅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그다음에 버추얼 리얼리티 같은 가상현실을 이용한 어떤 실감형 가상 스토어라든지 무인 쇼핑이나 이런 새로운 유통 기술들을 접목한 업체들이 이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아주 대표적인 업체인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아마존고라는 무인 점포,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여러 군데서 보셨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류센터 같은 데서는 로봇을 이용한 어떤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을 이용해서 거의 무인화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업체가 영국의 오카도라는 그런 소매 업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AI를 활용한 추천 서비스인데요. 그래서 월마트라든지 아마존에서는 회원들의 이제 소비 패턴을 분석해서 미리 상품을 추천하는 그런 그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욱이 놀라운 거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인이 들어오면 이 사람의 소비 패턴을 분석을 해서 이러이러한 상품을 주문할 것이라고 미리 예측을 해서 배송 준비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배송의 신속성을 높이는 그런 것까지도 어떤 새로운 기술로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SCM 생산에서 물류까지도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 원타치 이 시스템을 해서 과거에는 이제 온라인 판매를 하려면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상품을 검색해서 이런 그 주문을 해야 되는데, 이 아마존 대시라는 것은 그 어떤 상품이 떨어진 그 여기 바처럼 생긴 그 어떤 그 도구를 상품에 갖다 대면 바로 주문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온라인은 바로,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한 것이죠. 이러한 기술도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오늘 아침에도 블록체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어떤 여러 사람이 분산돼서 정보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어떤 위변조를 불가능하게 하는 그런 이제 정보통신 기술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식품 유통에도 많이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산지 증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소비자 신뢰가 그동안 담보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신뢰도를 이제 아주 크게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돼지고기의 이력 관리 시스템을 벌써 도입을 해서 돼지고기의 원산지라든지 안전성 등을 소비자들한테 확실하게 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런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서 원산지 표시라든지, 그다음에 생산 유통의 이력 추적이라든지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 같은 부분에 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응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그 온라인 어떤 판매, 어떤 그 온라인 유통혁명 시대에 대비해서 이제 과거와 같이 그냥 상품을 단순하게 중개한다, 이러한 개념의 유통업체들은 이제 도태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소비자의 데이터, 구매 데이터 같은 걸 통해서 신상품을 개발한다든지 효율적인 물류 체계를 개발한다든지, 이러한 업체들만이 이제 성장을 하겠다. 그래서 뭐 우리가 온라인 판매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차원보다도 그런 그 패러다임 자체가 어떤 그 소비자 기반, 소비자의 어떤 패턴, 구매 소비의 어떤 패턴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느냐를 하는 그 업체만이 살아남는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떤 생산자 단체들도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전환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소비자의 니즈가 굉장히 다양화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소품종 대량 생산 이런 것이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 이게 굉장히 다양한 상품을 우리가 개발해서 이제 판매하는 그런 그 식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소비 패턴과 유통 구조의 변화를 우리 생산자 단체들은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산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판매가 확대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품질의 신뢰성일 것입니다. 그래서 규격화라든지 표준화 이런 쪽에서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밀키트라든지 그다음에 이미 조리된 상품이라든지 이러한 그 신상품 개발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온라인 유통 환경에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똑똑해질 것입니다. 굉장히 데이터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유통업체들이 AI, 빅데이터 이런 거로 이제 무장하게 되면 소비자들도 굉장히 똑똑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소비자 파워가 증대한다. 그래서 소비자의 파워가 증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좀 마련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온라인화가 되면 아무래도 아까 제가 마켓 관리 사례도 보여드렸습니다만 필연코 대형 업체들, 쿠팡이라든지 아니면 뭐
온오프라인을 겸하는 롯데라든지 이런 그 신세계라든지 이런 몇 개 업체로 아마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들 업체들의 어떤 독과점에 따른 어떤 시장 지배력 이런 문제가 또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유통업체들의 어떤 그 불공정 행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할 것이냐 이런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지의 온라인 판매 능력이 강화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온라인 환경에서는 아마 특색 있는 상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조그만 조직도 아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산자 조직화도 어떻게 보면 큰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작고 강한 조직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는 이제 여건이 된다. 근데 그 전제는 소비자한테 어필하는 그런 생산 상품을 이렇게 판매할 수 있냐 이런 것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온라인 어떤 기회 요인을 우리 생산자 조직들도 잘 살려야 되고요. 다만 이제 좀 성급하게 뭐 온라인이 대세니까 우리 다 온라인을 하자.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과당 경쟁이 될 수 있고 아까 마켓 컬리 사례에서도 보여드리지 이게 적자가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유통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가 개인이 대응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농협이라든지 농업법인과 같은 이런 생산자 조직화로 좀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생산자 단체 특히 농협인데요. 농협도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죠. 지금 오프라인 위주로 되어 있는 하나로 마트라든지 하나로 뭐 어떤 각종 공판장이나 이런 걸 다 이제 온라인화를 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그 적자 부분에 대한 그런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되고 또 온라인은 특성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비자의 어떤 기호를 아주 신속하게 파악을 해서 새롭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과연 생산자 조직들이 그러한 기동력을 갖출 수 있느냐라는 면에서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젊은 스타트업들과 아니면 전문 업체들과 협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존의 오프라인 유통시설들 슈퍼마켓이나 마트 같은 유통시설을 온라인 이 기지로 활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 온라인 사업 체계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밀키트와 같은 온라인에 적합한 상품을 이제 개발하고 또 물류 합리화를 도모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매 시장도 문제인데요. 사실은 도매 시장이 이러한 온라인 유통혁명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준비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매시장도 여전히 오프라인 위주로 가기는 어렵고요. 도매시장 자체도 온라인, 특히 우리 정부에서 뭐 온라인 거래소라든지 이렇게 해서 온라인 이 도매시장도 육성을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좀 도매시장이 좀 이런 온라인 유통혁명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도매시장이 좀 유연해져야 되겠다. 지금같이 경직적인 거래 제도보다는 정가 수입 매매라든지 시장 도메인 같은 이런 제도들이 좀 다양하게 도입이 돼서 이런 그 경직적인 운영 시스템을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도매시장 내에서도 어떤 지금 뭐 중도메인들도 온라인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다양한 새로운 또 온라인 형태라든지 새로운 판매 형태가 생기기 위해서는 좀 규제가 완화되어야겠다. 그래서 창의적인 유통 행위들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경직적인 제도가 좀 완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거래소. 온라인 거래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온라인 도매 거래죠. 그래서 사이버상에서 경매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해주는 온라인 도매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AT에서도 온라인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협에서 이 온라인 거래소를 운영하고 또 축산 쪽에서도 이 온라인 거래를 도매 거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에는 저도 동감을 하고요. 특히 이제 앞으로 이런 팬데믹 시대가 또 다시 도래되면 예를 들면 가락시장이 마비가 된다. 가락시장이 뭐 확진자가 막 몇천 명이 생겨가지고 폐쇄된다. 그러면 서울시 시민들이 유통이 마비가 되겠죠. 이런 거에 대비해서라도 온라인 도매 시장은 어떤 활성화돼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너무 정부 주도적인 것보다 어떤 민간 주도, 철저하게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온라인 도매 거래들이 도매시장 혹은 농협의 공판사업부 이런 데서 추진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해가 좀 상충이 됩니다. 결국 온라인 도매 거래가 성공하려면 기존의 오프라인 도매 시장을 좀 잠식을 해야지 성공하는데 기존의 오프라인 업체들이 이 온라인 하면 자기의 오프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안 하겠죠. 그 이해가 좀 상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독립적인 그런 그 민간 기관이 운영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도매가 사실 차량 단위로 운영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뭐 수수료도 싸고. 근데 중소규모의 구매자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메리트가 별로 없을 수가 있거든요. 물류비가 오히려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온라인 도매 거래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같은 품질 관리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확립이 돼야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세부 과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코로나 사태로 촉발된 이런 유통 소비의 어떤 급격한 어떤 혁명적인 변화는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생산자 단체, 생산자들의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요. 특히 이런 그 데이터의 어떤 그 활용에 의한 이런 부분에서 소비자의 파워라든지 유통업체들의 파워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생산자 단체들도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한 이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주제 발표해 주신 김동완 원장님 감사합니다. 김동완 원장님께서는 코로나 시대의 온라인 유통 혁명, 그리고 리테일 테크라 하죠. 그러니까 소매 유통 기술 첨단화라고 하는 그거 중심으로 발표를 해 주시고, 이에 대응해서 산지하고 도매 시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그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듣겠습니다. 뉴노멀 시대 먹거리 안전과 안보라는 주제로 최지원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20분 발표입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최지현입니다. 앞에서는 식품 소비 유통 쪽을 얘기했는데 저는 오늘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먹거리에 대한 이제 안보, 식량 안보에 대한 특히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식량 문제를 제가 좀 언급을 하겠는데요. 이 뉴노멀 시대, 이거 코로나19로 촉발된 이 뉴노멀 시대의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이미 벌써 지난 이제 연초부터 지금까지 이제 그것도 경험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그 코로나19 시대의 어떤 주요 국가들의 식량 안보 정책이 어떤 것들이 상반기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코로나19 시대의 국제 곡물 상황은 어떤지, 수급 상황은 어떤지, 다음에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의 현주소, 우리는 어떤 지금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국제 곡물 시장에서 그 메이저, 소위 말하는 곡물 메이저들의 어떤 그 비즈니스 지금 그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또 국내 기업의 어떤 활동을 살펴보고,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그 식량 위기 시에 우리가 국내적으로 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는 걸 살펴보고 몇 가지 제가 정책 제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상반기에 보면은 신문에 많이 발표가 됐었죠. 동남아 주요 수출국인 쌀 수출국인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이런 나라들이 그 자기 나라의 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식량을 지키겠다, 재고를 가져가겠다, 이러한 그 생각에서 쿼터제를 도입한다든지 또 수출 라이센스 발급을 제한해 가지고 실제로 이런 나라에서 수출을 했던, 쌀을 수출했던 국내 기업이든 해외 기업에게 그 라이센스 발급을 제한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수출을 물량을 제한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파키스탄이나 세르비아, 키르기스탄 이런 나라들은, 세르비아는 수출을 좀 많이 하는 나라지만 키르기스탄이나 파키스탄 같은 나라는 이제 식량을 주로 수입하는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리, 옥수수 이런 곡물을 비롯해 가지고 주요 농축산물에 대해서 수출 금지령을
한시적으로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제 밀이나 옥수수를 세계에서도 러시아 같은 경우는 밀 수출이 한때 세계 1위까지 했었고요. 우크라이나도 최근에 이제 옥수수나 밀을 약 각각 2천만 톤씩 수출할 정도로 신흥 그 수출국으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출 제한을 어떤 쿼터 물량을 실링을 두고서 수출을 제한했던 이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그 한 두 달 가다가 이제 또 풀었지만은 그리고 그밖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말레이시아, 인도 이런 나라들도 그 물류 쪽에 그 물동량 이동을 제한했던 이제 그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그 국제곡물 조기 경보 시스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모형에서 추정한 조기 경보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조기 경보 지수가 그 어떤 수준에 있느냐 매월 발표를 하는데 최근에 10월 달에 발표한 것을 보더라도 마이너스 1.15, 그러니까 제로보다 밑에 있으면 이제 안정 단계다. 거기 이제 그 주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그 코로나19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제곡물 가격이 왜 이렇게 안정적이냐? 상반기까지만 해도 식량이 충분히 생산이 그 작황이 좋았고요. 또 재고가 꽤 많았어요. 비축된 재고가 꽤 많아가지고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제곡물 가격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위험 수준에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최근에 곡물 가격이 좀 오르는 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곡물 가격은 이러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안정 추세를 가져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식량 문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료 곡물을 포함하면 자급률이 21%, 22% 그리고 식용곡물 쌀을 비롯해서 식용밀이나 쌀, 식용콩 이런 것을 베이스로 할 때는 5% 내외 이렇게 계속 유지하고 있죠. 근데 사료곡물을 포함하면 우리가 자급률이 이제 22%다, 23%다 이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료곡물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수입량은 계속 늘어가지고 연간 1,600만 톤 이상의 곡물을 매년 이제 수입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 수입하는 나라들을 보면은 밀 같은 경우는 이제 북미, 미국을 비롯해가지고 캐나다, 그다음 호주, 그다음 남미, 그다음에 옥수수 같은 경우도 브라질이나 또 아르헨티나, 또 미국 이렇게 몇 개 나라에 집중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식량 위기 시에 특정 국가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그런 나라에서 문제가 특히 발생했을 때는 우리 식량 확보에 좀 더 어려움을 갖고 갈 수 있다. 그래서 해외 의존도도 심하지만 국가별로 어떤 또 편중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국제곡물 시장에서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A, B, C, D라고 그러죠. 그 주로 이제 미국의 국적을 두고 있는 이제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이 보면은 곡물의 트레이딩만 하는 게 아니라 농사도 짓고 또 저장 사업도 하고 또 그 밖에 가공도 하고 소위 말하는 그 밸류 체인에서 수직 계열화가 아주 심하게 아주 돼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건 왜 그렇게 하느냐? 트레이딩만 해가지고는 수익을 안 그래도 이제 수익 내기 어려운 이제 이 곡물 사업인데 이 생산 단계에서부터 참여함으로써 뭔가 더 이 비즈니스를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그 제가 그 그림에서 나타나다시피 그 보면은 그 오른쪽으로는 이제 수평 계열하고요. 왼쪽 Y축은 수직 계열한데 여기에 보면은 ADM이라든지 번기라든지 카길 이런 나라들 이런 회사들 보면 전부 다 이제 수직 계열화 정도가 높고요. 거기 코프코라고 하는 데는 이제 중국의 국영 곡물 기업인데요. 여기만 하더라도 그 산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물류 쪽에 계열화 사업을 미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맨 밑에 보면은 최근에 진출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맨 바닥에 와 있는데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결국 수직 계열화 정도가 매우 낮다. 다시 말해서 트레이딩 그 곡물 수출 터미널 외에는 지금 비즈니스를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국제 글로벌 그 곡물 회사들하고는 비교가 되는 이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제가 말씀드린 중국의 국영 곡물 기업인 코프코가 우크라이나에 진출해서 많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일본의 젠노는 아시다시피 1970년대부터 미국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나라에 이렇게 진출해가지고 곡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러한 A, B, C, D를 포함한 일본까지 해가지고 세계 곡물 시장의 한 90%를 뭐 점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에서 거래한 곡물을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는 뭐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터미널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그 곡물 6만 5천 톤이 뭐 지난주인가요? 그 인천항하고 군산항에 들어왔는데 그게 처음으로 아마 한국 기업이 소유한 터미널에서 수출한 곡물이 이제 이 한국에 도착한 이제 그러한 경우가 되겠는데요. 사실 한국 기업의 곡물 시장의 그 영향력은 매우 미미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그 뭐 사료 곡물 수입하는 사료협회라든지 식품 기업들이 최저가 입찰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에서 오퍼한 그 곡물이 주문한 들어간 꼭 뭐 낙찰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많은 노하우도 필요하고 또 투자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작년 9월달에 오픈한 것이 이제 흑해에 있는 미콜라이프 항이라는 데인데요. 거기에 뭐 엘리베이터, 사일로 이런 것들 그 보유하고요. 연간 한 250만 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은 한 1,000만 톤까지 해보겠다 뭐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기업이 최초로 해외에 그 곡물 수출 터미널을 실제로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하림 계열사인 그 펜오션이 최근에 5월달에 그 미국 노스웨스트에 있는 그 곡물 터미널 그 일본의 이토츠 인터내셔널이 보유하고 있던 그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그 EGT사의 지분 36%를 인수함으로써 하림은 또 기본적으로 사료 회사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물류 펜오션이라는 그러한 이제 그것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또 나름 경쟁력이 있다고 보지만 뭐 지분 자체는 36%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 어떤 형태로든지 좀 더 지분을 확보해서 또 영향력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거리 보장이라고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제 국가 차원의 식량 안보만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일반적인 그 푸드 시큐리티라고 하면 그 개념에는 뭐 피지컬, 소셜, 뭐 이코노믹 접근성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식량 안보를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뭐 오늘 주제가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양적인 문제, 국가 차원에서의 국가 레벨에서의 양적인 충분성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의 접근성 이 부분은 일부 제가 다루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메인은 이 국가 차원의 식량 안보는 제가 협의의 개념으로는 양적인 충분성 측면에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인 충분성이 우선 보장이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어떤 그 접근성, 식량의 접근성 이것도 중요한 이슈가 되겠고 여기 오늘 토론자로 나와 있는 이제 김상효 박사가 얼마 전에 이제 발표도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또 다른 차원에서 중요시하게 접근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식량 안보, 위기 시의 식량 안보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 해외 농업 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해외 농업 개발 사업은 해외에 식량과 관련한 그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한테 보조금을 시장 조사를 하는데 보조금을 지원한다든지 컨설팅을 해준다든지 그런 보조금 사업이 있고요. 어떤 시설 투자를 할 때 융자 지원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67개 기업들이 나가 있는데요.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이 한 170개 신고 기업 중에 한 67개 기업이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기업들이 해외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면적이 한 10만 헥타 정도 되고요.
그리고 생산량은 한 78만 톤 정도 되고, 그런데 한국에 반입이 되고 있는 물량은 뭐 매년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지만 작년도 기준으로 4만 4천 톤의 밀, 옥수수 콩, 주로 옥수수 콩이 이제 수입 반입이 됐던 것이죠. 전체 우리 곡물 수요에 비하면 작은 양이지만 뭐 서서히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그 식량 위기에 대응해서 국제 곡물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느냐? 무엇보다도 우리가 비상시 식량에 대해서 어떤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국제 곡물 위기 대응의 그 어떤 그 앞에서 말씀드린 위기 그 경보 관련한 그런 지수를 산출을 하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국내 생산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죠. 국내에서 밀이나 옥수수나 콩이나 이런 것들을 뭐 최소한의 그 양은 생산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작업을 한다 이런 것은 뭐 어려운 일이지만 어찌됐든 한 축은 국내 식량 생산 기반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 또 필요하면 안정적으로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그 프레임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식량 안보 대응에서 매뉴얼을 만들고 또 그런 조기 경보 시스템을 우리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자료를 발표를 하고 지금 현재 심각한 단계다 아니면 경계 단계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게 뭐 심각하거나 뭐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거나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다. 왜? 외국의 식량 사정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 그런 조치는 취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제가 그 취약계층의 농식품 지원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보건복지부에서 그 기초수급자들에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현물로 지원하는 것은 뭐 크지 않습니다. 거의 뭐 99%가 다 현금이고, 근데 그 현금이라는 것이 취약계층이 현금을 지원받았을 때 식품을 산다는 보장이 없죠. 뭐 필요한 뭐 통신비를 쓴다든지 뭐 필요한 그 다른 생활비를 쓰지 이 부분이 반드시 식품 구입비로 간다는 보장이 없죠. 그러나 미국 같으면 미국은 아예 그 식품으로 그 쿠폰을 주던 뭘 어떤 형태로든지 카드를 주던 식품을 꼭 쓰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서 시범 사업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구조적으로 미국하고 비교한다면 우리는 그 금액 면에서도 그렇고 또 현물이나 현금 지원 시스템으로 봐도 그렇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 먹거리에 대한 그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을 우리는 보건복지부가 또 이 어떤 그 건강, 영양 이런 측면에서 하고 있고 우리는 농식품부는 인제서 좀 하고 싶은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단 밀과 콩 같은 거 좀 우리가 많이 부족한 곡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많은 생산량은 아니지만 좀 적정 수준의 어떤 생산을 할 수 있는 기반은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겠다. 현재 뭐 1%가 밖에 안 되는 뭐 밀의 자급량이라든지 옥수수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축 제도가 연결이 안 되면 정부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생산한 뭐 곡물을 들여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축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기금, 우리가 사료 가격 안정화 기금도 이제 만들려고 했는데 잘 안 됐죠. 그래서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보면은 사료 가격 안정 기금, 배합 사료 안정 기금이라는 게 있고 또 배합 사료 곡물에 대한 비축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게 우리는 아직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부가 나서서 법을 개정을 하고 또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해농업 개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은 연간 뭐 한 60억 원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규모가 융자금도 기업들이 나가서 그런 큰 인프라 투자를 하는데 좀 부족한 수준이다. 이걸 좀 늘려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비상시에 이제 이러한 그 식량 위기가 왔을 때 과연 그 수출국에서 이 곡물을 수출하게 할 것인가? 그동안에 과거에 보면 전부 다 규제를 많이 했죠. 러시아 특히 이런 나라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부 대 정부 차원에서 좀 풀어야 될 게 있습니다. 일본이 그 호주에서 했던 것들 보면 경제 협약을 맺어가지고 우선적으로 일본에다가 곡물을 그 수출할 수 있는 그러한 걸 좀
받았다는 그 보장받는 이제 그런 협약을 맺은 게 있고요. 또 브라질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구 수준에서의 어떤 그 먹거리의 유용성, 접근성 제고는 우리 김상효 박사가 그 전에 발표했던 걸 보더라도 어떠한 그 현금보다는 현물 지원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접근성이 떨어지는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뭐 배달이라든지 전화 주문이라든지 공공급식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좀 접근성을 높여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 이 뉴노멀 시대에 오프라인, 온라인,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쪽에 지금 식품이 공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나가고 있는 배달식품, 테이크아웃 식품, HMR, 밀키트 이런 식품에 대한 푸드 세이프티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좀 그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좀 봐줬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우리가 그 식량 안보, 식량 위기 얘기 나올 때마다 반짝 정부에서 보면은 그때는 뭔가 할 것 같지만 또 지나고 보면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좀 정부 측에서 뭔가 좀 가시적인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제 발표해 주신 최지원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먹거리 안보,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 과제가 어떤 것이 있겠는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농식품 유통 혁신 그리고 또 하나 먹거리 식량 안보에 대한 두 분의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주제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학계 그리고 언론계 그리고 정부 부처에서 네 분의 전문가가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분이 각자 한 10분, 5분에서 10분 정도 길게는 그 정도 토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먼저 식품 소비 분야, 식품 산업 분야의 전문 연구자이십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상효 박사님께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상효라고 합니다. 먼저 식품 소비와 유통의 거대한 변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이 분과에서 정말 소비 분야와 유통 분야는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토론에서도 이러한 변화들 가운데에서 앞으로 환경이 또 어떻게 변해갈 것이고 또 정책적으로는 어떤 사전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농식품 유통 및 소비 분야에 정말 많은 변화들이 발생했는데 김동완 교수님께서 이런 변화들을 다양한 통계 데이터를 활용해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농식품 소비 분야와 연결시켜서 생각해 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온라인 주문의 확대이고 배달 테이크아웃의 증가, 밀키트 시장 새벽 배송의 활성화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물이나 가공식품처럼 온라인에서 물이나 가공식품 중심으로 온라인 구입이 이루어졌는데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고 사는 것이 중요한 신선식품까지도 온라인으로 주문한다는 소비자 비율이 증가한 것은 코로나로 인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연구원에서 소비자 대상 FGI를 해보니까 온라인으로 주문할 때 회원 가입 그리고 신용카드나 주소 등을 입력해야 되는 몇 가지 장애물들이 있는데 이 장애물들을 한번 넘어보고 보니 생각보다 편한데 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꽤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품소비 행태조사 결과에서도 일부 확인해 본 결과 온라인을 통해서 온라인이 내 식품의 주구입 장소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원래는 이전 년도까지는 1% 미만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주로 구입한다는 응답 비중이죠. 근데 그것이 올해는 아주 많이 증가했습니다. 주로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구매한다는 비중이 아주 많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온라인 비중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온라인 쇼핑의 증가가 과연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그리고 더욱 강화될 것인가, 그리고 이게 퍼머넌트한 쇼크였는가에 대한 부분은 연구자들 그리고 산업계, 정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농식품 생산이나 유통 분야에 시사하는 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온라인 직거래나 개별 웹사이트 등을 통해서 다양한 온라인 농식품 판매처가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변화들이 농업 및 식품 유통산업에 전반적으로 기회 요인이 되도록 시장과 규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필요한 부분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유통물류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이 유통의 물류 이 구조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온라인 쇼핑이 증가함으로써 식품 소비 그리고 유통 분야의 많은 변화와 여러 문제점들 또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민간과 공공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온라인 쇼핑 및 배송 증가로 인한 농식품 품질, 신선도, 안전, 위생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은 이미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어진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농식품 표시 정보 제공과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도 많이 미흡한 정책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포장재가 과다하게 사용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아까 최지원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온라인이나 이 디지털 접근성 차원에서의 취약 지역이나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분야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역에 대한 관심, 맞춤형 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 또 다양성을 추구하는 식품 소비 트렌드를 주목해 볼 때 지역에 기반한 단순 가공 산업이라든지 신선 편의 식품 산업 등을 육성하여 지역에서 직접 생산 가공해서 지역 소비지에서 직거래, 온라인, 오프라인 거래 체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역에 기반한 생산자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아까 김동완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생산자 단체 차원에서의 조직적인 활동, 그리고 온라인 유통업체와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지역에 기반한 생산자, 가공업체가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브랜딩, 마케팅하는 측면에서 컨설팅과 교육 등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김동완 교수님께서 소개하신 여러 오아시스 마켓이나 정육각, 나물투데이와 같은 다양한 온라인 쇼핑 업체가 시장에 활발하게 진입할 때 소비자에게는 효용의 증가로 그리고 여러 생산자들에게는 성장의 기회로 식품 유통 산업 전반에서는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중소 그리고 혹은 영세한 생산자나 업체가 시장에서 활발하게 역할을 하는 것이 농식품 산업의 특징이고 농식품 산업이 국가 경제와 일자리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농업도 살고 지역도 살고 국가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중시하는 포용적인 농식품 정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지원 박사님 발표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중국 황사로 인해서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스크 수급에 큰 어려움이 없어서 코로나의 확산을 잘 막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농식품 생산에서도 메이드 인 코리아가 우리는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재기에 대한 부분도 없었고 코로나로 인한 가격 상승도 크지 않아서 농식품 소비 유통 변화는 컸지만 특히 푸드 시큐리티 관점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크레이에서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니까 식량 안보나 국내산에 대한 관심도 혹은 중요도가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나옵니다. 자급률, 식량 안보 관점에서 국내 농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지원 박사님 발표해 주신 대로 낮은 식량 자급률, 그리고 주요 곡물에 대한 높은 해외 의존도, 몇몇 품목에 대해서는 자급률이 심지어 하락하고 있다는 점, 또한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점은 식량 수급의 안정성 관점에서 잠재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최지원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이 수급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가격적인 측면이나 어떤 수급에 어려움이 없었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것에 문제점이 없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고 잠재적인 문제로 리스크가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선제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서는 이러한 불안정성에 대비하는 노력이 더욱더 필요한데요. 최지원 박사님께서 언급하신 먹거리 보장, 즉 푸드 시큐리티의 개념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사람이 항상 충분하고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에 물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서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위한 기본 식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어떤 먹거리 보장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차원과 개인 차원에서 접근해 볼 수 있을 텐데 국가적인 관점에서는 식량 수급에 아까 말씀드린 잠재적인 불안정성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사회 경제적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셔널 레벨에서의 이 푸드 시큐리티 개선을 위해서는 최전 박사님께서 이미 많이 말씀하셨지만 식품 품목별로 자급률이나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체크하고 에너지 자급률, 소비 트렌드, 변화하는 수요 구조 등을 고려해서 중장기 식량 계획을 세밀하게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그걸 적정한 비축 물량을 다양화시키고 확보할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농업 투입재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사전적인 대응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것이 OECD에서 제안하고 있는 해법이고요. 그다음에 예상되는 수출 제한에 대해서 품목 단위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또 국제 곡물 시장 수급 상황 그리고 가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체계적이고 유연한 식품 공급 사슬을 구축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푸드 로스 그리고 웨이스트 이런 음식물 쓰레기나의 어떤 이 버려지는 부분들을 저감하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모든 정책들이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선제적인 관점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먼저 우선시 돼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 그리고 이런 우선순위 과제 도출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개인 단위의 정책 접근입니다. 이 선진국형 농정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진국형 농정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공익형 직불제와 그리고 이 식품 소비자에 대한 식품 지원에 대한 부분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비를 활성화해서 생산과 공급을 견인한다라는 관점에서 이 소비자들에게 이 소비 활성화하는 정책을 펴고 또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선진국형 농정으로서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 단위에서 푸드 시큐리티 해결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다양하게 정책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 친환경 꾸러미 지원 사업, 과일 간식 사업, 그리고 이미 오래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우유급식, 정부 양곡 할인 이렇게 5개 식품 지원을 농식품부에서 대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 지원 사업들을 먼저 양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양적으로 키우고자 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될 것이고요. 또한 효율적인 연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와 별도로 이 코로나 상황에서 20% 농축산물 할인 행사를 진행했고 또 청탁금지법에서도 이 상한을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농식품부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빠르게 추진한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온라인에서의 소비 활성화는 이 오프라인 쇠락으로 이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온라인 주문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오프라인의 접근성 떨어지는 부분뿐만 아니라 이 PC나 핸드폰,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여러 식품 소비 환경적인 측면에서 취약한 계층 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또 많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찾아가는 식료품 마차라든지 이동식 판매 서비스, 커뮤니티 버스나 운송수단 제공하는 부분들, 전화 주문을 강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온라인 소비가 증가했기 때문에 온라인 디지털 접근성 취약계층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 조사에서 왜 온라인으로 농식품 바우처를 카드를 나눠줬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다 살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왜 안 샀느냐라고 물어본 결과 주문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라는 비중이 50%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디지털 접근성의 불평등 또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결국 식품의 소비의 불평등, 영양 상태의 불평등, 건강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정부, 국가의 의료 비용의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가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기울여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것으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창회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 개인적 차원의 여러 과제들을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두 번째 토론입니다. 더바이오의 임동준 이사님이신데요. 식품과 유통 언론 쪽에 전문가이십니다. 토론해 주시죠. 네, 더바이오 임동준입니다. 두 분 발표 내용을 들으면서 이런 그 의문을 떠올렸습니다. 만약에 비대면 생활화가 갑자기 왔잖아요, 저희가. 갑자기 왔는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장 뜬 업체가 쿠팡이거든요. 그 식품 쪽에서 마켓 걸리고. 근데 만약에 이런 갑작스러운 환경이 왔을 때 온라인 유통 시스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최지연 박사님의 이제 이 식량 안보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만약에 이와 같은 환경이 또 다른 돌발 변수가 일어나서 코로나보다 더한 사태가 일어나서 전 세계가 국가 곡물을 통제를 하고 수출을 통해 봉쇄 조치를 하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어떡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어떤 우려가 하나 떠올랐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농협이나 도매 시장이 그 쿠팡과 같은 시스템을 응용을 미리 준비를 해서 만약에 이 지금의 시장 변화를 대응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유통 시장에 관한 얘기는 사실은 뭐 밤새도록 해도 모자랄 정도로 아까 그 김동완 박사님이 말씀하셨죠. 온라인 유통 혁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지난 대략 한 8개월, 10개월 보통 상반기의 통계를 가지고 우리가 많은 진단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했죠.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이나 HMR, 밀키트 산업이 계속 뜨고 가고 뭐 이런 온라인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거는 다들 인지를 하고 있고 그것이 당연하게 그 상품들이 많이 팔릴 것이고 배달음식 팔릴 것 이렇게 짐작을 했는데 신선식품이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모든 오프라인 온라인 할 것 없이 모든 유통업체들은 신선식품 확보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고 그 신선식품에서도 또 국내산 채소 과일에 대한 비중을 압도적으로 두고 모든 시장이 거기에 초점을 기울였어요. 건강기능식품은 당연히 예상됐었지만 면역력 강화 뭐 예상됐었지만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었고 마켓컬리를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었죠? 사실 전지현이 광고에서 등장하기서 설명하기 전까지는 일부 전문가들 외에는 잘 몰랐습니다. 이 시장 관계자들만 알고 있었지. 근데 지금 마켓컬리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쿠팡과 마켓컬리의 이제 성격이 완전히 다른데 쿠팡이 취급하는 거에 100분의 1뿐이 안 됩니다. 마켓컬리가 그 취급하는 상품 수로 보면. 그런데 식품 수로만 보면 비슷해요. 마켓컬리가 친환경 그 식품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키웠는데 지금은 이제 일반 신선식품, 가공식품 쪽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말씀 발표 내용 중에 과도한 이제 이 투자와 그 적자에 대한 염려가 이제 그동안 시장에서 계속 있어 왔죠. 이렇게 쿠팡 같은 경우 소프트뱅크가 투자를 안 했으면 어떻게 뻔했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 투자 내용 중에 이걸 먼저 그 유통 시장에 관한 얘기에서 격가지로 나갈 수 있겠지만은 짚어볼 건 뭐냐면 쿠팡이 가장 그 눈에 띄게 활약을 했던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물류센터를 엄청나게 확장을 해서 이 공급망을 갖췄고요. 두 번째는 쿠팡맨이라는 인력을 돌릴 수 있는 긴급하게 배송을 하고 공급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 사실 이번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쿠팡의 그 미션이 뭐냐면은 그 제일 먼저 쿠팡 소개에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쿠팡이 없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화두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쿠팡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공급한다 뭐 이런 건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코로나 사태의 공로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방역의 힘이 제일 크죠. 그리고 국민들이 잘 협조하고 국민의식 수준이 높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2010
90년대 이후에 일어난 모든 온라인 공급망 그리고 이 좁은 국토, 밀집된 인구 시스템을 잘 활용한 이 장사 시스템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식생활에 우리가 사재기를 할 필요가 없고 아주 편리하게 살 수 있는 바깥에 안 나가서도 충분히 여유를 가질 수 있을 만큼의 틈을 준 이것도 굉장히 큰 공로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이렇지 않습니까? 모든 어떤 새로운 사태가 일어났을 때 다시 과거를 돌아보고 또 미래를 준비를 하는데 지나치게 안전을 강조를 하게 되면 비효율이 발생하고 너무 효율성만 추구하고 시장 논리로 가다 보면은 함께 사는 사회가 무너지죠. 이제 그것을 이제 정책적으로 조율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정책이 시장을 앞지를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그 김동완 교수님 말씀하신 그 아마존의 대쉬 기능 단추만 누르면은 내가 필요했던 것들을 정확히 계산하고 딱 도착해주는 이 시스템이 굉장히 앞선 기술인 줄 알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아마존이 이걸 포기를 한다고 선언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시장이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느냐가 아주 첨단 기법을 내놨는데 한 3개월 지나면은 금방 이게 구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더 새로운 기능. 이게 단추를 누르게 하는 것도 소비자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다. 알아서 아마존에서 당신 김동완 교수님이 필요한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을 알아서 해주는 시스템으로 바꿔가야 된다.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마존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두세 개 기업 중에 하나죠. 온라인 기업으로 알리바바와 더불어. 그런데 얘네들이 갖지 못한 것이 신선식품입니다. 신선식품을 도저히 가서 우월감을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홀푸드를 인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희한하게 쿠팡과 마켓컬리가 신선식품으로 모든 고객들을 사로잡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선식품의 중요성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이제 아까 발표 내용 중에 제가 의문을 가졌던 거 하나는 친환경 상품의 경우 이게 예를 들 수 있겠는데 지금 친환경 생산 농가들이 어려워진 이유는 학교가 문을 닫고 학교 급식이 끊겼기 때문이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그동안 친환경 농가는 너무 그 공공성과 학교 급식의 의존도를 그쪽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거를 뚫어낼 수 있는 새로운 판로를 만들어야 된다. 가령 예를 들면은 지금 밀키트 회사들은 HMR 상품이 과거에는 정크푸드였거든요. 인식이 그렇게 됐었는데 정크푸드보다 지금은 이제 건강에 유용하게 더 품질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HMR이라는 가장 간편식으로 바뀌었는데 그것을 더 고품질로 할 수 있는 것은 친환경 농산물을 식재료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장으로 숨통을 트여야 되는 이런 방식을 찾을 수는 없는가? 김동완 교수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신흥 채널 얘기로 제가 말씀을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이 온라인 유통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혁명은 계속 진행되고 있죠. 이쪽 시장은. 마켓컬리 역사가 불과 4, 5년뿐이 안 되는데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내년에는 어떤 업체가 나타날까요? 이미 지금 네이버 스토어, 카카오톡 스토어로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리고 있고 그 시장을 먼저 활용하는 업체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파악하기로는 네이버에서
연매출 1억 이상을 내는 그 안에 스토어 내에 소규모 사업자들이 2만 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 숫자가 거기 새로운 창업자들이 100%가 넘는 카카오톡까지 포함하면은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새로운 유통 채널이 또 등장해서 이제 그 쿠팡과 마켓컬리, 오아시스 마켓 이런 쪽이 옛날 업태가 되는 시기가 불과 1, 2년 뒤면 또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준비를 우리 정책 쪽에서도 해야 되는데 정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나치게 안전하게 가면은 비효율이 발생하듯이 안전성을 그러나 이제 간과할 수도 없죠. 그러나 새로운 제도 구비를 위해서는 시장을 계속 봐야 되고 그 새로운 제도와 법망을 계속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는 저러고 있으니 새로운 입법 활동이 어렵죠.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이 온라인 혁명과 비례해서 거의 국회가 상시 국회가 돼가지고 계속 이 새로운 제도안을 만들고 이러한 시점이 저는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질문으로 혹시 그 농협과 도매시장 이쪽에 새로운 그 온라인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는 대안 이런 것들을 김동완 교수님께 한 번 더 첨언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임동준 이사님께서 현장에 아주 접근해 있는 그 언론계 쪽의 전문가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유통 혁신들 눈에 보이고 이게 앞으로 더 많은 변화, 엄청난 변화가 또 일어날 것이다. 그런 얘기들 좀 말씀하셨고 그리고 질문 하나를 했으면 농협과 도매시장이 온라인 시스템으로 이렇게 만드는 연계하는 방안 요거에 대해서는 김동완 교수님께서 이따가 끝나고 질문할 때 그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토론을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연구관이시고 그 유통 쪽에 도매 유통이나 산지 유통 쪽에 전문가이십니다. 위태석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농촌진흥청에 근무하는 위태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주로 저희 연구실에서 소비자 패널을 저희가 전국에 한 1,500명 정도를 관리를 해서요. 매일 저희들이 이제 가계부 기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 터지고 나서 1, 2, 3차에 걸쳐서 설문 조사를 했고 그 후에 이제 인터뷰나 그룹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해봤었는데 요번에 사실은 이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온라인 거래가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온라인 거래가 상당히 늘었던 계기는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면서 이제 농식품을 구매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강해지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거래가 늘었습니다. 근데 온라인 거래를 막상 해봤더니 소비자들이 일단 편리함을 경험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온라인 거래를 인해서 불안해하던 각종 요인들, 품질에 대한 불안감, 또 선도에 대한 불안감, 신뢰감에 대한 불안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소비자들이 상당히 우려했던 부분이 실제로 해봤더니 별로 큰 문제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경험했다는 거. 이게 아마 향후에도 온라인 거래를 지속적으로 지금 상당 부분 이게 점프된 부분을 유지시켜가는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2015년도에 메르스 사태가 터졌을 때도 온라인 거래가 점프한 현상이 있었는데 한번 점프하고 나서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저희들이 생각하는 가설이 맞다면 온라인 거래가 아마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온라인 거래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소비자들이 불안감을 여전히 갖고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역시 이제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맛을 봐야 되고 냄새를 맡아봐야 되고 손으로 만져보고 촉각을 느껴봐야 되는 부분들이 큰데요. 이것들을 이제 시각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 농업인들한테 많이 남겨진 우리 농업계에 남겨진 과제인 거고요. 또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국내 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일정 부분 상당히 반등한 경향을 좀 보였었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사실 원상태로 좀 되돌아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게 중국발 감염 사태였었다라는 부분도 있고, 우리의 특히 이제 채소류 같은 거는 중국 쪽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소비자들 불안감이 컸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국산에 대한 소비자들의 어떤 충성도라는 것들 계속 유지시켜 가려면 신토불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사람 몸에 얼마나 좋은 건지를 지금 과학적으로 입증해주는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산 농산물에 대한 성분 분석을 통해서 건강에 대한 효능을 좀 과학적으로 입증해서 그거를 데이터로 제공한다든지 뭐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 사태 터지고 아까 우리 김도환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외식이 줄고 사실은 배달이나 테이크아웃이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도 집에서 이제 가정에서 식사하는 소비자들을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요리를 가정에서 안 하고 요리의 과정을 상당 부분 조리 과정을 외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소비자들이 홀채소 중심, 홀과일 중심으로 구매를 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신선 편의 농산물에 대한 소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 신선 편의 농산물을 취급하는 가공업체나 외식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공급 대비 수요가 상당히 경직적인 경향을 보여서 사실은 이제 이 영역이 점점 커지면 결국 이제 수급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는 이제 수요처의 어떤 그런 특정을 많이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들의 구매가 이제 신선 편의 가공이나 뭐 이런 식재료 중심의 소비를 많이 보인다고 한다면 이참에 이제 산지든 거기에 좀 맞춘 전용 산지 육성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전용 산지와 가공 식자재 업체와의 계약 거래를 좀 강화를 해서 이참에 이제 수급도 좀 안정화시키고 가공이나 외식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외국산 농산물을 좀 국산 농산물로 대체시켜서 자급률도 좀 향상시켜보는 뭐 이런 노력들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도매인 시장과 관련해서 요즘에 이제 온라인 거래를 이제 정부에서 상당히 이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되게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도매유통 안에서는 상당 부분 이제 온 오프라인이 중층적으로 형성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거래 형태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중층적으로 형성된 이런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결국에는 이 밑불을 누가 넣을 것이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민간 영역에서 밑불을 놓고 들어오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한계가 있고, 정부가 기본적으로 유통 기능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정부가 좀 밑불을 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뭐 정부가 직접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소위 말해서 이제 코드를 표준화시켜 준다거나 또 전자거래를 할 때, 온라인 거래를 할 때 비즈니스 메시지를 좀 표준화시켜 준다거나 메시지를 표준화시켜 준다거나 또 프로토콜을 좀 통일시켜서 통일된 시스템으로 좀 시스템 간 연계성이 상당히 강화될 수 있도록 이런 기반을 구축해 준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정부가 앞으로도 좀 더 많이 강화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 터지고 나서 가장 큰 한계점을 드러낸 게 사실 친환경 농산물로 대표되는 거고요. 그만큼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 생태계가 약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은 도매시장에 친환경 농산물이 합격급식에 못 들어가던 친환경 농산물이 들어왔을 때 전혀 도매시장이 대응하지 못하는, 심지어는 대형마트하고 거래하던 농산물도 대형마트의 구매량이 줄어드니까 그 물건이 도매시장으로 들어왔을 때 도매시장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이런 한계점을 좀 노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도매시장이라는 게 모두에게 열려있는 도매시장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본다면, 열려있는 도매시장만큼 어떤 농산물이 들어오더라도 그 농산물을 효율적으로 잘 팔아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다양한 기능들을 확충해 나가는 게 도매시장이 진짜 요구되는 기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온라인 거래가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쿠팡이나 뭐 이런 대기업들 중심으로 저희가 관심을 많이 보고 있는데, 사실은 요즘에 그 개별 농가 단위에서 온라인 거래를 상당히 강하게 활성화시켜가고 있는 농가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농가들이 앞으로 이제 온라인 거래를 좀 더 강화하려고 할 때 저희들이 이제 그런 농가들을 이제 조사들을 해보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소비자들이 자기네들 온라인 몰에 접근하는 접근성의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분들 이야기를 보면 통합물 같은 거를 좀 많이 만들어서 우리가 그런 통합물 속에 하나의 입점을 하는 형태로 우리가 온라인 거래를 좀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역이야말로 또
정부가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제 식품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최재원 박사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식품 안전이라는 문제를 공공재 영역으로 이 안전 문제를 취약한 사람들에서 안전 문제, 가난한 사람들 안전 문제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거를 공공재로 다룰 것이냐, 아니면 안전 문제 자체를 시장에 선택하게끔 시장제로 올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사회적인 합의가 좀 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큰 틀에서 좀 한번 좀 고려돼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 토론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위태석 박사님께서 도매시장 전문가인데 그 도매시장 기능 확충이라든가 온라인 유통 기반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럼 마지막으로 농식품부의 유통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이정상 과장님, 이 종합적인 토론을 한다 하는 생각으로 이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좋은 발제하고 토론자분이 주신 의견은 제가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이제 온라인 확산이라든가, 뭐 방금 김동완 원장님 말씀한 CFC를 넘어서 근거리 도시에 있는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 같은 이제 물류테크, 그다음에 무인 판매 같은 리테일 테크, 세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변화에 대해서 우리 생산자들이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내지는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공 부분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잘 나가는 혁신 선도 기업들은 혁신을 주도하고 있지만, 지금도 대다수의 이제 생산자분들은 안정적인 가격 안정, 가격이 안정되고 수급이 안정돼야지만이 그 바탕 위에서 혁신이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유통 소비에 대해서 정보를 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산지에 계신 분들은, 생산자분들은 특정 품목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 특정 품목이 생산 정보는 있으나 어떻게 유통되고 특히 소비지에서 어떤 형태로 가공되고 누구에 의해서 팔리고 얼마나 팔리는지 그런 품목별 정보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뭐 저희 부서에서 직접 어떤 품목별 발전 대책을 만들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그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발전 자체, 계획 자체를 수립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유럽 같은 데를 가보면은 한 개 품목에 대한 품질에 대한 그 코드라든가 설명서가 거의 책 한 권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산지, 도매, 소비지가 물류 코드만 가지고 거래하는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뭐 위태석 박사 말씀하셨지만은 유통 조성 기능이 너무나 빈약하다,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까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됐고요. 수급 문제를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수급 문제는 큰 방향은 외국처럼 생산자 스스로 생산단체 품목단체, 즉 법적으로 조성되는 의무자동단체를 만들고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규제를 만들어서 수급 조절을 하는 그런 체계로 큰 방향을 잡아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품목별 소비 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래 처음으로 한 예산 한 10억 정도를 가지고 몇 개 품목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파라든가 마늘, 김치, 감자, 네 품목에 대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원래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정보를 조사를 할 때 뭐 이런 품목들이 도매 시장을 얼마나 가냐, 이런 것이 아니고, 각각의 주체들, 예를 들면 뭐 가정 소비는 어떻게 되고, 외식은 얼마만큼 들어가고, 제조는 얼마나 되고 그다음에 급식으로는 얼마나 가는지 전체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 많이 드는데요. 이러한 사업들을 계속 확대를 해나가가지고 내년에는 한 14% 정도 예산 확대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네 가지 품목에 대해서 무배출 추가해서 계속 조사를 해서 이제 정보를 제공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도매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도매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대한민국의 농산물 한 50% 정도 도매 시장으로 유통되고 있고, 이 거대한 도매 시장을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가, 김동완 원장님께서 좀 더 탄력적인로 줘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도매 부분은 현재 저희가 우리 임동준 이사님도 질문 주셨지만 온라인 거래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온라인 거래소에서 시범적으로 양파, 마늘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한 5개월 했는데, 놀랍게도 농협 통해서 5개월 했는데, 양파 같은 경우에는 가락 공판장이 1년치 팔 양파를 5개월 만에 2배 이상 다 판매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온라인 시장에 뜨거운 부흥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도매 시장 자체에다 어떤 새로운 계획안을 집어넣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차에
방금 말씀하신 이태석 박사님이나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뭐 물류 표준화, 그다음에 품질의 디지털 등등은 새롭게 만들고 있는 이 시장에 어떠한 제도도 도입을 해서 좀 반영시켜서 이 시장이 온라인 시장이 크도록 할 예정이고요. 특히 도매 시장 자체도 저희가 작년에 온라인 경매 시스템을 만들어서 가락에 있는 2개 시장에 넣어봤고요. 이게 만약에 도매 시장에서 이런 온라인 거래를 원한다면은 전국적으로 도매 시장 내에서도 온라인 경매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지의 대응 방향은 잘 나가는 혁신 조직들은 유럽의 이제 PO 제도입니다. 생산 유통 혁신 조직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잘 나가는 업체들은 스스로 수급이라든가 가격 결정이라든가 상품 개발 혁신을 주도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하고, 그다음 대응 문제는 지금 앞서 말씀하신 온라인 학생이라든가 물류 테크라든가 리테일 테크를 대응하기에는 일개 법인 정도로는 힘들다고 봅니다. 과거에 우리가 2012년도에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할 때 소비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안성 물류센터를 포함한 5개 물류센터를 지었지만, 그렇게 한 것처럼 어떤 법인들의 연합체라든가 대규모로 연합을 해서 그런 큰 사업을 해야 되고요. 온라인 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뭐 AT도 하고 계시고 농협도 하고 제주 감귤도 하고 있지만, 결국 핵심은 누가 가장 효율적인 물류 체계를 구축하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거래소가 됐든 앞으로 새롭게 탄생되는 거래 시스템이 됐든 결국은 가장 효율적인 물류 체계를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최지현 박사님께 말씀하신 먹거리 보장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과거에 달리 새롭게 바뀐 게 2016년부터 그 WTO가 개정됐습니다. 개정돼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공공급식 분야의 국내산 또는 로컬 푸드를 공급할 수 있는 거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기획 소비와 기획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자급률을 높이고 먹거리 보장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공공급식 시장이 법에 명시된 시장만 7조 원의 식재료 시장이 있고요. 거기에 공공급식 시장과 로컬푸드, 그다음에 대한민국에 한 500만 정도가 먹거리 취약계층입니다.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김상효 박사님 말씀처럼 취약계층에 대한 식품 지원을 늘리게 되면은 이 세 가지 축을 합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시장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해서 소비량을 뽑아내고 기획 소비량을 뽑아내고 이에 맞게끔 기획 생산 체계를 갖추는 것이 아마 먹거리 보장을 좀 높이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정상 과장님께서 몇 가지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하고 그동안 했던 거, 그리고 중요하게 추진했던 거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네 분 그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채팅창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이 올라오는 것도 있는데, 이걸 포함해서 한번 질문을 좀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아까 김동완 교수님 우리 그 질문 아까 하나 있었죠? 그걸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채팅창 유튜브에 질문이 올라온 게 있으면 한 3가지 정도인데, 국내 유통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 직구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직구에 대해서 전망과 영향은, 이런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답변할 수 있을까? 우리 김동완 교수님께서 그것도 하시고, 또 하나가 그 코로나 팬데믹에 대비해서 먹거리 안보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채소와 과일도 굉장히 중요한데 먹거리 안보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독일은 아스파라거스, 그리고 이태리는 토마토가 부족해서 고통을 겪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먹거리 안보 차원에서 채소 과일에 대한 그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이거 누가 우리 이정상 과장님 혹시 먹거리 안보 채소 과일 쪽 말씀할 수 있나 모르겠네. 예. 그리고 최지원 박사님도 혹시 예.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자급, 이건 이제 최지원 박사님이 좀 말씀하셔야 될 건데, 그러니까 자급률을 높이는, 이제 식량 안보 얘기 나오잖아요. 자급률을 높이는 거하고 비축 재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가들 간에 팬데믹의 경우 오히려 자급률을 높이는 것보다 비축이 더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측면이 있지 않은가,
여기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한 4가지 정도 질문에 대해서 우리 김동완 교수님하고 최재원 박사님 그리고 이정상 과장님께서 한번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예, 토론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먼저 가락시장, 도매시장과 농협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네, 예. 우리 임동준 이사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이제 가락시장도 온라인화로 가야 되겠죠. 도매시장도 온라인화로 가야 되고, 농협도 이제 온라인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이 문제 중에 하나는, 문제인식 중에 하나는, 이런 기존에 잘 되는 업체들은 과연 이런 혁신을 이뤄낼 수 있을 건가, 이 부분에 대해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락시장, 도매시장 지금 현재 장사를 잘하고 있는데 굳이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까지 가겠느냐, 뭐 이러한 그 우려가 있고요. 농협도 마찬가지로 오프라인에서 지금 장사를 물론 머릿속에서는 그 온라인으로 가야 된다는 걸 다 누구나 공감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고요. 지금 우리가 유통의 변화를 이렇게 볼 때도 이 결국 혁신은 주로 외부에서 들어와서 일어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온라인도 마찬가지로 쿠팡이나 이런 데가 먼저 선도하면 그 오프라인 업체들이 또 이제 그거를 받아서 자기네들도 이제 온라인화하는 이제 그런 패턴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 이런 그 도매시장과 농협도 좀 뭐 이런 그 내부적인 개혁보다는 하버드 대학의 크리스텐슨 교수가 이제 파괴적 혁신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기존에 어떤 걸 파괴할 수 있는 그런 혁신 주체들이 좀 육성이 돼야 되겠고요. 그래서 농협 같은 경우에는 좀 기존의 농협 조직, 물론 뭐 농협이 운영을 하겠지만 기존의 조직과는 좀 별도의 자회사라든지 아니면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거 해서 좀 젊은의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넣는 이러한 구조 하에서 또 온라인화 사업이 좀 추진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가락시장 같은 도매시장은 별도의 이 기존의 오프라인 도매시장을 뛰어넘을 수 있는 별도의 도매 조직이 이제 육성이 돼서 오프라인과 이렇게 좀 긴장 관계, 경쟁 관계 있으면서 또 가락시장 같은 오프라인 도매 업체도 또 온라인화되는 그런 식으로 이런 유도를 하는 방향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친환경 문제인데요. 친환경이 그동안에 너무 학교 급식 위주로, 그다음에 생협, 일부 생협에 의존적인 유통 구조를 하다 보니까 이런 학교 급식이 어려워지면서 소비 확대가, 판매 확대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문제인데요. 그래서 도매시장 루트가, 도매시장 채널이 반드시 저는 좀 개발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제 그걸 판매할 수 있는 분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친환경 농산물 전문 중도매인 육성이라든지 이런 분산 능력을 좀, 도매시장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좀 분산할 수 있는, 이제 아니면 그것들이 이제 소매점하고 연결돼서 좀 분산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중도매인들의 육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직구는 이게 이제 언택트 상황에서 온라인 유통하고 동일한 각도에서 이것도 확대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현재 다양한 소비자들이 직접 하기는 사실 어렵죠. 이 대행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행업체들을 통해서 해외 유명 사이트에서 직접 상품을 구입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뭐 확산될 거로 저도 예측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문제가 이런 경우에 식품 위생 관리, 안전 관리가 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부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고요. 아까 우리 김상희 박사님도 지적하셨지만 이 온라인 확대되면서 품질 위생 관리에 대한 표시 문제, 포장 문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최재원 박사님, 예, 자급률하고 비축 문제. 네, 자금률하고 비축은 뭐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고요. 네.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쌀을 비축하듯이 지금 밀이나 식용밀이나 식용콩에 대해서도 증산 정책을 하면서 수매를 하고 비축을 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에서 큰 물량은 아니지만 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 배합사료 자료 원료들이죠.
뭐 대두박이라든지 사료용 옥수수라든지 사료용 밀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2달 내지 3달 정도의 소비량을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사료 곡물에 대한 비축 제도는 필요한 것이고요. 또 국내에서 생산되는 그 밀이나 국산 밀이나 국산 콩에 대한 또 생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비축 제도, 그렇게도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이정상 과장님 혹시. 예, 채소 과일 자급률 말씀하셨는데요. 그 국민 생활에 밀접한 5대 채소 소위 말하는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일정 부분을 상시 비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파 같은 경우 관세가 135%쯤 돼가지고 대부분 중국에 들어오기가 좀 어렵고 대부분 신선 채소에 대해서는 작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 고춧가루 같은 경우에만 작업률이 한 50%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과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식물방역법상 6대 가정 사과배, 감귤, 포도, 복숭아, 감인데요. 대부분 다 수입 금지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 같은 경우는 현재도 자급률이 오히려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 넘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그 토론자나 발표자 두 분께서 다른 말씀하실 건 없겠죠? 예, 그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그 발표, 하나는 유통혁명에 대해서, 하나는 먹거리 안보와 보장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고, 네 분께서 토론을 진지하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다 요약은 할 수 없고, 제가 최근에 2가지 책을 읽었습니다. 하나는 트렌드 코리아라는 보고서고, 또 하나가 세계 그 미래 보고서 코로나 특별판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코로나는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응이 아니고 위드 코로나라고 하죠. 그러니까 코로나와 함께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어떤 전략, 정책이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봤고요. 그리고 유통도 그렇고 지금 과거에 진행되고 있던 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변화가 증폭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그 증폭되는 변화, 특히 소비자들의 그 구매 패턴이라든가 구매 성향, 그리고 유통에서 굉장히 그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에 대응해서 과연 산지에 있는 공급 쪽에 있는 농민들, 그리고 산지 유통 기업들이라든가 산지 생산자 조직, 도매시장들이 얼마나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까? 그게 상당히 어렵고 쉽지 않은 숙제일 거라고 봅니다. 오늘 아무튼 많은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좋은 그 제안, 정책 제안도 해주신 우리 두 분의 발표자와 네 분의 토론자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1분과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 권호엽 처장님께서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잠깐 순서를 바꿨습니다. 우리 유통공사의 유통조성기능, 유통정책을 지원하는 총괄 처장님이 권호엽 처장님이십니다. 그래서 후원을 저희 이 세션 후원도 해주셨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예. ATA 유통조성처장 권호엽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이제 두 분이 발표를 하셨고, 그런 발표 과제들이 전체적으로 ATA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많이 있어서 그 일일이 제가 다 이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뉴노멀 시대에 그 산지 쪽이 어떻게 가야 될 거냐는 부분에서 저희가 APC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선편이라든가 HMR을 빨리빨리 공급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 같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온라인 업체들이 많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정거래나 이런 부분들이 대형 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이제 온라인 유통업체 거래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공정거래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전환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특히 아까 이제 이정상 과장님께도 말씀하셨지만 단체급식 쪽에서 상당히 규모가 크고 7조 원 정도 시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통합 플랫폼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공공급식 부분이
빨리 우리 국내 농산물 많이 소비할 수 있는 체제로 가야 될 것 같다.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최재현 박사님 말씀하셨던 식량 안보나 이런 측면에서 밀이라든가 콩 어떤 이런 걸 투매를 통해서 식량 자금을 높이는 어떤 그런 기관으로서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짧지만 이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1분과 식품 소비와 유통의 거대한 변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두 분의 주제 발표 그리고 네 분의 토론이 있었고 그리고 이 세션을 후원해 주신 농식품 유통공사 사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1분과 발표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